뇌졸중 재활치료는 지금 하고 계신 치료들 중에 뭐 작업치료도 있고 운동치료도 있고 언어, 인지, 뭐 다른 재활치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좀 생소한 개념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우선 작업치료입니다. 이 작업치료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 개념이에요. 이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데 관심을 두는 대상자 중심의 모든 건강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부터 해서 직장생활, 취미생활,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이런 것까지 다 다루는 분야가 작업치료 분야예요. 그렇지만 병원 원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분야들은 단순히 내가 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일상생활에 하는 것들을 도움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들이다 보니까 작업치료에 약간 좀 작은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목표는 최대한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이런 기능들을 회복하는 것까지를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상적인 중재 전략이 흔히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에디슨은 에디슨 젓가락 있죠. 볼에 달린 거. 그런 걸 쓴다든지, 숟가락질이 좀 잘 안 된다. 그럼 손잡이도 두꺼운 걸 써요. 지는 게 잘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중재적인 요법들이에요. 그래서 도구들을 좀 더 내 몸에 맞게끔 만들어서 쓰는 것까지도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작업치료는 먼저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은 선별하게 되고 평가를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중재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막 치료를 한 다음에 재평가를 하게 돼요. 이 평가로는 이 신경학적 검사 평가, 그러니까 마비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수지 기능 평가, 손 기능이 얼마나 안 좋으냐, 그리고 운동 기능 평가, 지각 평가, 감각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인지 기능,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상생활 동작을 내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일상생활 동작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체크를 해요. 그래서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독립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회복을 하고 계신지를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는 주로 이제 앉은 자세에서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팔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도구를 쓰고 이제 손을 사용해서 일상생활 하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앉아서 하게 되고, 상지 기능 훈련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 훈련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작업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제 숟가락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우리 가족들이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있는 치료들이에요. 손을 써서 정확한 목표물에 넣는 거,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작업치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컵 쌓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손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운동치료인데요. 이 운동치료는 주로 큰 걸 얘기해요. 큰 이동, 신체 기능 구조와 기능의 호전을 도모하게 되고 신체 장애를 교정하고 나중에는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적 수행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가동성 운동, 관절이 크게 움직여줘야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절 가동 운동들을 하게 되고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심폐지구력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하게 됩니다. 운동 치료들은 약간 개념이 이제 일반 운동들 활동들하고 연관된 게 많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운동 치료들이 뭐 이제 신경생리학적 접근법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들이 한 크게 보면 5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주요 원리는 이제 감각과 운동의 상호 조절을 통해서 감각적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들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법들이고요. 특정 동작은 많이 반복을 하고 자세 조절을 통해서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들이에요. 치료 방법들이 뭐 루드 접근법, 붕스트롱 접근법, 뭐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이런 것들 해서 NDT 보바스 신경발달 치료법, 보이다 치료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하느냐, 현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반사든지 원래 없던 내가 반사들을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하면 감직들이에요.
이런 강직들을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억제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접근법들에 따라서 약간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브론스트롬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사, 강직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큰 동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게 거기서 이제 브론스트롬 스테이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강직을 좀 이겨내고 약간의 독립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싶으면은 이런 NDT, 보가스 같은 정상적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함축시키고 너무 심한 비정상 반사 운동들은 스트레칭이든지 움직임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를 시켜주는 방법들이에요. 또 보이터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유발점들을 많이 자극시키는데 보이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납병동 아이들한테 많이 써요. 아이들은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발달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쓰다가 나는 1일 정도, 팔을 1일 정도까지밖에 못 썼는데 나는 더 발달을 했어요. 애가 성장을 하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5까지 쓸 수 있는데 나는 계속 1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달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활성화된 운동 능력들을 자꾸 촉진시켜주는 방법들인데 요거를 뇌졸중 환자분들한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쓸수록 이만큼 내가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총 5가지 종류의 큰 이런 운동 치료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치료 모습인데 이렇게 누워서 흔히 운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큰 동작들을 만들어내고 일어서고 걷는 도행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쪽이라든지 균형을 잡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다리 밀고 다리를 조절하고 관절을 조절하는 운동부터 해서 앉아서 중심을 잡거나 이런 골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골반 운동들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이제 훈련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이런 발판들을 활용을 해서 일어서고 다시 힘을 기울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운동들을 합니다. 그 일어서서 이런 나서는 운동들을 통해서 PNF 치료법이라는데 크게 큰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운동들이라든지 보행하는 패턴들을 조금씩 가르쳐주는 이런 만드는 운동들을 시작을 하게 돼요. 크게 봐서 이렇게 자극치료와 운동치료가 그러면은 이제 크게 개념들이 다른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그 환자분들의 독립성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느냐의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협응 운동이라든지 균형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극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고 섬세한 운동들을 다루는 운동 이제 분야들이고 또 인지라든지 그리고 직접적인 일상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뭐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다루는 쪽이 작업치료 쪽이고 운동치료 쪽은 큰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그리고 큰 동작들을 만들어내고 보행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운동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늘 하는 치료가 있죠. 지금 전기치료, 기능적 전기 자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전기 패드만 붙이고 있는 게 이제 끝이 아니라 우리 신경 근육 계통은요, 신경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근육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전기 신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치료가 효과가 큰 치료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요거 적용 분야가 발처짐 교정하는 기계들도 있어요. 뭐 워크암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무릎 밑에 전기 자극 주는 기계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걸을 때마다 발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근육에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발목이 처지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써먹기까지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런 패드를 붙이는 경우죠. 이거는 최대한 100%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데 전기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되든 안 되든
그 신호가 들어오는 근육에 힘을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더 커요. 정 안 되겠으면 양손을 다 쓰셔도 됩니다. 양쪽 다리를 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손목이든 손가락이든 이렇게 뒤를 제껴주는 근육에 패드를 붙이게 되는데,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양손을 그냥 같이 움직이세요.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쉬셨다가 다시 폈다가 다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이 신경 전기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열화장애 같은 경우에는 삼킴 장애인데, 이 열화장애 원인이 중추신경계 질환, 뇌졸중이든 이런 것들이든 파킨슨,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말초신경이든 근육질환이든 이런 경우들도 열화장애를 흔히 일으키게 돼요. 이게 뇌졸중만 보게 되면은 초기에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 중에 거의 많게는 80%까지도 열화장애를 갖고 계세요. 근데 난 잘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기도로, 폐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그 중에 절반은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합니다. 물을 드셔도 폐로 들어가도 기침을 안 해요. 살에 들림이 없어요. 캑캑거림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합니다. 근데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실제 폐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셔도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되시면은 발병 후에 기간이 오래되면 대부분 많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증상이 생기거나 이렇지 않으면 굳이 해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초기에는 해보시는 게 낫고요. 3개월 후에는 약 한 90% 정도가 좋아집니다. 3개월 후에는. 나머지 안 좋아지는 한 10% 정도는 좀 큰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왔거나 아니면은 우리 뇌교에 연화 중추가 있어요. 그 중추의 손상이 직접적으로 가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좀 회복이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인데요.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폐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식도로 잘 넘어가는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들이면서 검사를 하는데요. 이 앞쪽이 하얗게 보이는 쪽이 기도예요. 뒤쪽이 여기가 식도고, 그래서 음식물이 여기서 내려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지를 실제로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연화장애가 있으면은 이런 연화장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기치료거든요. 연화장애에 특화된 전기치료인데, 연화에 관계되는 근육들을 전기치료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치료예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 보셔서 보고. 그리고 작업치료 시간에, 연화장애 치료 시간에는 이렇게 입 주위에 마사지든지 구강 마사지, 혀 움직임, 입안의 움직임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들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괜찮으신 분들은 실제 음식물을 들이면서까지 삼키는 기능까지 다 보게 됩니다.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는 주로 우성방구, 좌뇌가 이제 우성방구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언어장애는 앞쪽에 손상이 되면 말이 안 나와요. 머리 앞쪽은. 뒤쪽은 이해가 안 돼요. 말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쪽이 다 손상이 되면은 말 이해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실험증을 구분하는 거에서 유창성, 말을 얼마나 하느냐, 말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이 문장을 구사하든 말을 하든 어떻게든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듣기 이해를 해요. 정확하게 이해해서 간단한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따라 말하기, 반복해서 따라 말하는 걸 시켜봤을 때 따라 잘 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총 8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입을 정한 다음에 정확한 언어 검사를 통해서 제일 안 되는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이해하는 쪽이. 실제 언어장애 치료법으로는 자극촉진법, 인지신경심리학적 치료, 기능적 의사소통 치료 이런 게 있는데, 말이 어려웠지 쉬워요.
자극 촉진이라는 거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촉각이든 시각이든 청각이든 이런 자극을 계속 주는 겁니다. 사과라고 하면은 사과를 만져가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물건이든 이런 것들이 만져가면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이게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 촉진 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경인지 심리치료학적 치료라는 거는 어느 게 안 되느냐, 뭐가 잘 안 되느냐, 말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말을 반복을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같은 아주 짧은 문장들을 계속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에요. 또 기능적 의사소통 치료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내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판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삼병대학에서도 했었는 게 있었는데 이게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게 뭐 화장실 가는 거 아니면은 뭐 물, 그 다음에 뭐 옷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이 치료 요법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이런 것들을 네임카드를 보여주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입안에 구강에 구음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입안 구조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디에 힘을 주라, 어디에 혀를 닿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인지장애입니다. 인지장애는 주요 영역으로는 주의 집중력, 기억력, 시공간 지각력, 문제 해결 능력, 계획 능력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인지라는 얘기는 제일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치매 정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시공간에서 내 위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진압력입니다. 지금 언제며 여기는 어디고 무엇을 하는 것이며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게 인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손상되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그런 것들부터 가르쳐 드리는 거죠. 집중력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말씀드려서 뭔가 하나 지금처럼 우리 강의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 얼마나 유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고, 시공간 지각력은 아까 무시 증후군을 말씀드렸죠. 블록 쌓기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블록 쌓고 아니면은 그림 그리고 퍼즐 맞추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하시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러면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계획 능력까지 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나 화장실 어딘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위치를 내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든 계획이 무의식적으로 다 됩니다. 그런 계획 능력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끊어가면서 훈련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치료는 우리 컴퓨터 인지치료인데요. 이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계산하기, 집중하기, 그리고 뭐 그 입체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을 이런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경두기 자기장 치료라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만 일단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경두기 자기장 치료는 최근에는 이렇게 비침습적인 직접적 뇌 자극 치료를 드려요. 이게 직류 자극 치료도 있고 교류 자극 치료도, 전기 치료가 중요한데 그런 것도 있고 경두기 자기장 치료도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경두기 자기장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자극 치료, 운동 치료 막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말초, 팔다리를 움직임을 해서 이 신호들이 타고 올라가서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많이 씀으로 해서 뇌를 자꾸 만들어주는 역할에서 뇌 가소성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뇌는 어떻게 돼요? 팔 움직임이나 다른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뇌의 신호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큰 움직임을 조절한 다음에 미세한 움직임까지 조절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물건을 짚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직접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검사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똑딱이 검사 딱딱딱 하는데 손이 내 의지에 상관없이 움직여요. 손이. 그런 검사를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일정 수준의 그 뇌주파를 반복적으로 줘서
뇌를 자꾸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들이고, 요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우울증이든 불안, 공황장애, 강박장애 이 정신과 영역에서 제일 먼저 승인을 받았어요. 이 정신과적 질환들이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의 질환이에요. 뇌의 질환에서 뇌를 직접 자극해서 이걸 해보니까 우울증의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울증이든 강박장애든 이런 것들, 공황장애든 이런 것들이 치료적 목적으로 경두기 자기장 치료를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합니다. 제일 먼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영역도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뇌 가소성에 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앉아서 뇌의 특정 부위를 마킹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로봇 보행 치료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는 거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로봇 보행 치료는 이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반복적으로 계속 유도를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환자의 이런 그 보행 기능들을 다시 만들어주는 치료들이에요. 그래서 뭐 뇌졸중, 척추손상, 파킨슨, 뇌성마비, 뭐 뇌손상 이런 등 여러 종류에 많이 쓰게 되는데 하는 이유가 반복적인 보행 자극을 주게 되고 이런 보행을 계속 하고 해서 감각적인 피드백이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도 많이 밝혀지게 된 건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요 뇌든 척수도 마비가 되어 있어도 트레드밀에 올려갖고 걸려버리면 얘가 걸어요. 자동으로 걷는 중추가 될 수 있어요. 반사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금만 훈련시키면은 얘는 자기 위주와 상관없이 걷는 능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 로봇이 나오기 전에는 억지로 우리 치료사들이 3명씩 달라붙어서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 다리 걷는 운동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실제 저희가 했었어요. 로봇이 들어오기 전에. 치료사 3명이 붙어서 했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 치료사 한 분이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같은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계속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만큼 쓸 수 있는 보행 능력을 내가 못 쓰고 있는 거를 이까지 끌어올려주는 치료법들이죠. 저희 병을 쓰고 있는 이제 로봇인데요. 이게 장점이 이게 로봇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고정형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웨어러블 입고 착용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착용하고 있는 거의 장점이 제일 큰 장점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네요. 두 번째로는 계단 훈련까지 할 수 있어요.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지 걷는 훈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셨을 거예요. 저희 계단 타고 올라갔다 왔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계단 훈련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저희 또 소아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고무적인 내용들은 이제 소아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뇌성마비 환자들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로봇을 사용을 해서 걷는 거를 몇 번을 만들어 주니까 스스로 걷는 패턴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나 어른 같은 경우는 걸었던 분들이 못 걸었던 걸 다시 만드는 내용이 되고 소아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못 걸은 아이들을 로봇을 통해서 다시 재활을 시켜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봇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또 다른 로봇인데요. 이거는 앞에 요거는 어느 정도 하지에 근력이 좀 있으시고 좀 버티시는 힘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많이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보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치료실에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큰 화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살짝씩 걷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마비가 심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로봇 보행 훈련을 많이 시키게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좋아지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로봇 훈련 기기로 같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 화면에서도 움직임 오솔길을 따라서 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좀 시간이 많이 통과됐는데 경직이에요. 강직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겪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뻣뻣한 겁니다. 강직의 정의는 예전에는 이제 뭐 최근에는 약간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약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 강직은 속도에 민감한 강직 반응이에요.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이면은 내가 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고 잘 하는데 힘을 탁 준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세게 탁 디딘다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린다든지 힘이 꽉 들어가서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직, 경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당연히 움직이려고 하는데 강직 때문에 내가 못 움직이니까 일상생활 활동하는데 장애가 생기게 되고 오랫동안 내가 못 움직이게 되면 근 긴장도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심하면 관절 구축이 와서 관절이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이 있는 위생관리는 특히나 우리 기저귀를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리 쪽에 강직이 심하신 분들이 기저귀를 간다든지 실제로 간병하는데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직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단계적인 요법은 이런 유해 자극이든지 해피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건데 이런 스트레칭과 관절 가동 운동을 계속 시켜줌으로 해서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약물요법으로는 지금 뭐 먹는 약들 이런 것들 그리고 보톡스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 쓸 수 있기도 하고 이걸 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척수 강내에 척수에 바클로펜이라는 이 간 경직 약물들을 계속 주입시켜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근이 구축이 너무 심해서 많이 짧아져 있는 경우는 정형외과에서 이걸 늘려주는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주로 요까지 하죠. 약물요법이든 화학적 신경 차단술까지 하죠. 이제 보톡스 주사인데요. 요거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 의해 생성된 신경 독소입니다. 신경독이에요. 옛날에는 1급 살상력을 보유한 옛날에 이게 터지면은요 호흡근 마비가 오기 때문에 죽어요. 신경을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적 목적으로 약화시켜서 쓰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여도 굉장히 안전한 녀석이에요. 신경이 주로 신경에서 근육이 작용하는 말단부가 있는데 여기 신경 말단부에서 근육이 작용하라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내뿜어요. 내뿜는데 이게 과도하게 내뿜어지게 되면 강직이 세게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 말단 부위에서 근육을 움직이라 하는 이 신호를 보내는 이런 그 화학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마비를 만들어요. 약간의 마비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효과는 한 3에서 7일 내에 시작을 하게 되고 2주 내에 최대 효과를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효과 지속기간은 한 3, 4개월 정도 간다고 되어 있고 문제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게 연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3, 4개월 정도 차단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거의 회복을 합니다. 다만 강직에 대해서는 강직이 처음에 맞을 때 이만큼 강직이 셌다 그러면 처음에 맞아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3, 4개월 지나면 다시 이만큼 올라오는 건 대부분 안 세요. 약간 낮게 조절되고 반복을 해서 맞아주게 되면 점차적으로 강직이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초음파 또는 근전도를 통해서 운동 유발점이든지 특정 근육을 특정을 해서 강직이 심한 근육들을 찾아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 어려운 주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든 성형외과에서 만든 보톡스 주사 그거예요. 그 주사입니다. 이게 주름살 제거 효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 하지 쪽에 알통 근육을 좀 많이 없애주는 이게 일시적으로 신경을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이 눈 주에든지 입 주에든지 안면 근육들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어 만들어진 이런 주름살들을 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미용 목적으로 쓰는 보톡스 주사고요. 저희는 강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보톡스 주사예요. 성분은 똑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 좋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뇌경색 환자가 처음에 발병을 약하게 해가지고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도 재발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걸어서 병원에 갔어. 이게 뇌경색 증세가 많아서요. 말이 잘 안 되고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갔는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나빠져서 결국에는 한쪽 마비가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 해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경색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 딱 손상이 왔는 부위가 있고 그 주위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 부위들까지 살리는 게 목적인데 그 부위들까지 못 살리게 되면은 점차 이런 뇌경색 영역이 커지게 돼요. 그거는 그래서 어느 부위에 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경 다발이 다 같이 모여서 내려가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작게 증상이 시작했더라도 크기가 조금만 커져도 증상이 엄청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신 부위들은 난 걸어서 갔는데 나와보니까 난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두 번째로는 아예 재발하시는 거, 그죠? 아예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하는 거는 약물요법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100% 막지는 못해요, 안타깝게도. 상당히 이제 그 예방 효과들이 상당히 큰데 거의 70% 이상 예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도 이게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야 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애초에 처음에 뇌경색이 왔던 그 혈관 자체가 너무 좁아져 있었던 상태라든지, 그래서 조금만 이제 그 문제가 생겨도 뇌경색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으시다든지 이제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차도 있고 이게 100% 예방이라고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문어 투시신 분들은 뇌경색이 왔는데 아까 항이효소판 제제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드시고 있다가 뇌출혈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든지 이게 이 약들은 약날의 칼이기 때문에 어느 위험도를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위험도를 좀 올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조금 운이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먹었는데도 5개월 만에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아스피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비타민 B, 비타민 D 대사하는 우리 그 유전자가 없는 분들이 많다 했잖아요.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에 대해서 내약성, 아스피린을 내가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봉사까지 요즘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스피린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항응고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제들을 좀 병합을 해서 많이 쓴다든지 고용량을 쓴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들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고용량을 쓰게 되면 뇌출혈 또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 유전자 변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료하기 어렵죠. 재발 위험도 크고.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뇌경색 재발을 막으려면 왜? 재발을 막으려면 아까 제가 쭉 다 설명드렸잖아요. 1번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MRI 지금 안 나옵니까? MRI는 지금 증상이 있는 부위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그랬죠. 일과성 허혈 발작. 마비가 생겼는데 풀렸어요.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때 MRI 찍으면요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MRI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증상의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상일 때 내가 아무리 MRI를 찍어봤자 생길 거를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난 MRI 찍었는데 왜 생겼는가? 당연히 그때 괜찮았었으니까. 또 지금 첫 번째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는 MRI를 이제 또 있다가 혹시나 좀 불행히도 약간 증상이 새로 좀 생겼어요. 그리고 또 MRI 찍자 그러면은 난 좀 며칠 전에 찍었는데 왜 찍냐? 이렇게
왜냐하면 새로운 증상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발을 막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요,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거예요. 1번이 약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약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제, 뇌졸중 예방합니다. 1번이 투약이에요. 2번이 생활습관 변화입니다. 음주하시는 거 최대한 줄이시고 금연하시고 유산소 운동, 신체 활동 아까 보셨죠? 신체 활동 하는 것만으로도 20% 감소시킵니다. 신체 활동 꾸준히 해주시는 거. 그리고 혹시나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동맥류가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동맥경화증 단도 좀 심한 것 같더라. 지금은 외부에 왔지만 그러신 분들은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과성 허혈 발작 까먹으시면 안 돼요. 갑자기 그런 증상 생겼다 괜찮아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에 달려가세요. 그게 큰 거를 막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질문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20년, 30년 전에 치료비 와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치료 요법은 그렇게 변한 것도 없고 약도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걸 저도 이래 느끼는 게 아예 내 세포로 죽어가지고 아예 치료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재활요법만 이 치료요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동맥류 같은 치료를 못했어요. 꽈리 같은 거. 혈관 내에 들어가서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 못했어요. 있으면은 터질 때까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혈압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하게 되고 경동맥 초음파 많이들 요즘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걸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 게 경동맥, 목에 있는 동맥이 어디 좁아져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예방적으로 다 합니다. 스텐트를 넣어서 확장을 시켜주고요. 예방적으로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방법인데 예전보다 발달한 치료법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줄기세포가 있었잖아요. 한때 핫했던 이 줄기세포가 그러면은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 연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생착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신경을 대체시켜주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좋은 거는요,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이 성분들이 주위에 살아있는 신경세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보호하는 거. 그래서 뇌경색이 진행하는 것을 더 막을 수 있는 치료제들을 요즘에는 더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 향후에는 지금 맞는 거는 이미 죽어버린 녀석은 지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지만 더 많이 죽는 걸 예방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연구가 되고 지금도 쓰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서 검사를 하니까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타나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상 없는 사람도 MRI를 한 번씩 찍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혈관 조영술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요즘에는 CT든 MRI든 해서 CT나 MRI로 혈관 촬영을 해볼 수 있어요. CT나 MRI로.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에 더해서 몇 년에 한 번씩은 경동맥 초음파 혈관을 보는 거죠. 그거랑 그 다음에 뇌혈관 MRI든 CT든 뇌혈관을 찍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좁아져 있거나 그러면은 예방적으로 아스피린이든 클로피르고린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네. 또 있으실까요? 늦으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